금리가 떨어지는데요.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지 않아요. 부동산 시장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느리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이요 거의 8만 원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선수들은 팔고 있다고요. 선수들은 팔고 있다. 좋은 기회가 온다. 아, 더 좋은 기회에 사라. 근데 왜 지금 사냐? 네, 오늘 모신 분은 광순의 복덕방 대표죠. 이광수 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금리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일단 연준에서 오늘 그 FOMC 회의 이후 파월이 이제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시장은 이제 금리 인상은 사실상 끝나고 이제 인하만 남은 거 아니냐. 이런 기대로 증시는 확 오르고 있어요. 네네. 일단 그러니까 부동산도 이제는 고생이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게 이제 주식 오르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올랐죠. 오늘 코스닥이 오른 4점.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오른 거죠. 오늘 오르고 올랐지.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뭐 추세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뭐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오른 거 가지고 모른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는 좀 적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같이 보기엔 좀 힘들다라고는 보죠. 최근에 주식시장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부동산은 견조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같이 움직인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어쨌든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자산 시장에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그 자산 시장이나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어쨌든 금리가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변동성이 크거나 아니면 고금리가 유지될 때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이건 2007년 이후 2021년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인데요. 저희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떨어졌을 때 시장은 어떻게 되냐? 그거에 답을 찾아야 금리가 오르거나 아니면 변동이 있었을 때 사실은 어떤 움직임을 가질 거냐 이런 이제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잘 보시는 것처럼 2007년도에 7%대의 주택담보대출이 지속적으로 사실 하락했다고 볼 수 있어요. 2021년까지. 뭐 중간에 소폭 오르기도 했지만. 네. 그래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에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주택담보대출 금액인데요. 잘 보시면 아까 7년부터 어쨌든 금리가 하락하는데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어떻습니까? 대표님 이 그래프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금리는 계속 올랐네요. 주택 아니요,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막대 그래프가 대출 금리가 떨어질 때 네. 대출 금리. 네. 금리는 뭐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대출이 증가하고 금리가 금리가 이제 때. 선이에요. 막대 그래프는 대출의 양이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실 때 저는 사실 그래프로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20년 동안 그래프로 보고 그래프 그려오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래프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머리를 쓰면 안 돼요. 네? 직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야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할 수 있어요. 이 그래프 잘 보시면 이상하네. 금리가 떨어지는데요.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네. 그러다가 금리가 3% 미만으로 떨어질 때 2014년, 15년, 16년에 갑자기 급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금리의 영향이 있는데 자본시장의 금리의 영향이 있는데 주식시장하고는 다르게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금리가 예를 들어서 예상대로 만약에 많은 분들의 기대대로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대출이 확 증가해서 바로 집값이 오르는 그런 경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느리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는 한번 보세요. 또 하나 뭐냐면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2015년, 16년도에 대출이 확 증가했죠. 그러네. 근데 저금리는 유지되는데 금리가 많이 안 올랐죠.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17년, 18년, 19년은 대출이 감소해요. 줄어요. 왜 그 대출 금리가 낮았는데 이때는 대출이 적었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자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금리가 되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네. 그리고 늦게 반응하는 속성이 있다. 부동산의 자산 시장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이제 다 올랐어. 금리가 떨어질 거야. 그래서 집값은 오를 거야. 이 말은 확률적으로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 그러니까 이 대출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서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로 그렇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독특한 현상은 사실 있어요. 여기서 잘 보시면 사실 집값은 14, 15, 16, 17, 18, 19, 20, 21, 22 계속 올랐잖아요. 그런데 담보대출은 줄었어요. 그럼 수요가 줄었다는데 왜 집값이 계속 올랐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집값을 움직이는 동력이기도 한데 주택담보대출은 줄었는데 전세담보대출이 증가해요. 아, 네. 전세담보대출이 증가하니까 전세를 끼고 사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대출 받아서 사는 사람보다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한국의 집값이 더 빠르게 상승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어떤 분들은 그거를 지적하시더라고요. 저 전세담보, 그러니까 전세 그 대출, 전세 대출 범위를 집값이 늘어나는 만큼 자꾸 범위를 넓혀주니까 집값이 더 오르는 악영향을 좀 미친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악영 그걸 집값이 올라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악영향으로 얘기 안 하겠죠. 근데 경기 전체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 전세 가격, 전세담보 대출도 의미가 있었다. 집값을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데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금리가 내려가서 대출이 일어나고 그게 주택담보대출이든 전세담보대출이든 늘어나서 집값 상승 동인이 됐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인정해요. 근데 그 시점을 사실은 특정하기는 되게 힘들고 부동산 시장이 주식시장하고 다르게 좀 시차가 상당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한다고 해서 곧 바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거나 부동산 가격이 뛸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다시 돌아가 보시면 요 그래프 한번 보셨던 거 볼게요. 금리가 떨어졌다가 가파르게 상승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논리대로 하면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집값이 갑자기 팍 빠져야 되잖아요. 네.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영향이요.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게 미치는 게 아니라 데미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이게 급격하게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사실 이게 고금리가 유지되는 게 부동산 시장의 일종의 수요 감소로 점차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딱 나타나는 현상이 이겁니다. 뭐냐면 거래량이 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속 줄고 있는 게 과거 대비해서 이게 전국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인데 어쨌든 소폭 회복됐다가 향후 또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는 고금리의 영향이 순차적으로 미치는 거예요. 시간을 갖고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임 렉을 하는데 그러니까 경제학적 용어로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부동산은 시차가 좀 더 길다. 길다. 네. 하긴 뭐 덩어리가 크니까 그렇죠. 이렇게 뭔가 그렇죠. 회전을 하는 데는 전환이 되는 데는 상당한 좀 이렇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기본적으로 기초의 영향은 고금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많고 그 다음에 뭐 전세 가격이 더 이상 안 오르거나 역전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야 역전세가 일어나는데 왜 안 빠져? 이게 뭐냐면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영향을 계속 미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뭐죠?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고 음. 또 요새 정치권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자꾸 그 영끌족들이 지금 더 생기면 안 된다. 네. 뭐 대출 규제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건 뭐 가계부채가 천조니 이거 다 이 부동산하고 연계되는 건데 근데 이게 줄는 게 아니라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하게 보는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러니까 절대량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중국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2015년 대비해서 23%포인트가 증가하는데 그렇게 빠르게 가계부채가 증가한 게 한 가지 이제 부담이고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래프 한번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에서요.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65%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받는 데미지가 되게 커요. 근데 지금 1년만 받았잖아요. 근데 올해 받죠. 또 내년에 받죠. 이러면 사실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요거는 미국의 가계 대출에서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11%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요. 집값이 견조하고 그 다음에 소비가 안정적인 이유예요. 그러게 이미 저 산 사람들이야 지금 올라도 고정금리를 해놨으니까 그냥 예전 금리 그대로 영향이 이자내니까 없어요. 영향이 없는 거지.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학습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미국도 30% 정도가 변동금리였어요. 네. 근데 서브프라임 한번 빵 맞고 정신 확 차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낮았어도 그러니까 고정금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근데 우리는 저게 금융권들 보니까 이게 짧게 몇 년마다 이게 자꾸 이 뭐지 재조정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자꾸 거기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창구에 가면 은행에서는 대출이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자기한테 유리한 거를 팔려고 하잖아요. 그게 변동금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있는데 지금은 고정금리 팔려고 할 거예요. 지금 높으니까. 금리 높으니까. 그래서 이 변동금리의 문제가 낮을 때 비중이 높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러니 여러분들 은행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행은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돈 꿔주고 저희가 약간 선하게 보는데 절대로 선한 데가 아니에요. 걔네도 그 은행도 돈 벌려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면 상품을 파는 거예요. 그럼 자기한테 유리한 상품. 금리가 떨어졌을 때는 변동금리 팔고 금리가 엄청 높을 때는 고정금리 팔고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 받으면 뭐 예를 들어서 금리 조금 낮춰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지금 이러한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그냥 어떤 분들은 지금은 이렇게 빚을 져가면서까지 어떤 자산을 취득할 때는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이 기회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새 상승세 요건데 이 상승세도 좀 그 의미가 있는 상승세는 아니다 이런 시각들도 좀 있긴 해요. 거래량 얘기하면서. 그렇죠. 일시적이었고 저는 이제 상승이라고 보진 않고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좀 회복한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의 집값이 평균적으로 10억에서 7억으로 빠졌다가 지금 한 8억 5천 9억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다시 8억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흐름에서 저는 일시적인 그런 회복이라고 보고 있고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제가 조금 저는 딴지를 걸고 싶은데요. 빚을 내서 사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싼 집을 빚을 안 내서 삽니까? 그렇지. 레버리지도 적당히 쓰면. 그렇죠. 그러니까 빚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빚을 내서 비싼 자산을 사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렇지. 적정하거나 싼 자산을 좋은 기회로 그렇게 사면 그렇습니다. 괜찮은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아니다는 말씀이 드리고 그래서 연구원에서 지금이 기회라는 거는 지금이 기회 아니라는 거예요. 자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야지. 그러면 왜 지금이 살 때가 아닌지에 대한 이유, 논리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가장 심플한 게 있어요. 이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이요 거의 8만 원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아니고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다주택자라든지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팔려고 계속 매물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내놓고 있다. 왜일까요? 돈이 급하거나 아니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갑자기 돈이 급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 기대감이 적으니까 매물을 증가시켜요. 근데 지금 집이 없으신 분들만 조급한 거예요. 혹시나 또 오를까 봐.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항상 두 눈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게 제가 미래에셋에 오래 다녔잖아요. 이게 박현주 회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세상을 두 눈으로 봐라. 그러니까 한 눈은 자기를 보고 한 눈은 세상을 보고 남을 봐라. 그게 돈 버는 방법이다. 사실 박근혜 회장님이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버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뭐 저희가 되기는 힘들겠지만 사실 그 말은 저는 되게 감명. 될수 있어요. 화이팅. 화이팅. 노력하면 돼. 815 구독자 화이팅.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과정이 되게 필요해요. 하나는 나의 일종의 메타인지라고 해서 스스로 잘 파악을 한 다음에 하나는 항상 남들이 뭘 하고 있지 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 지표가 저는 너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매도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 선수들은 팔고 있다는 거야. 선수들은 팔고 있다. 네. 8만 호예요 지금 서울에 정확히는 79,800호입니다. 아 거의 뭐 8만 호네. 그렇죠. 8만 호가 지금 매물로 나왔다. 그렇죠. 근데 증가 속도를 보세요. 굉장히 빠르죠. 빠르네. 왜 오른다고 하는데 팔까요? 그렇지 오르면은 사실 갖고 더 있어요. 지켜보면서 더 오를 때 더 그렇죠. 좋은 가격에 그렇죠. 팔려고 기다리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수요가 감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금리도 올랐죠. 가격도 다시 회복했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뭐 50년 대출이라든가 뭔가 이상한 상품들로 인해서 가수요를 확 일으켰던 것도 문제점으로 그렇죠. 지적이 돼요. 대표님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가수요는 아니고 정확히는 미래 수요가 당겨진 거예요. 미래 수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살 건데 대출 막 해준다고 하고 미리 대출해 준다니까 미리 산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수요가 당겨진 거거든요. 그런 수요가 일시적으로 있었는데 계속 미래 수요가 당겨질 수는 없겠죠. 이제 살려면 10대가 사줘야 되는데 그러겠죠. 힘들다.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은 절대 어떤 빚을 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아니다. 집을 살 때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긍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기회가 온다. 아, 더 좋은 기회에 살아. 근데 왜 지금 사냐?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누굴 기다리는데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 있다는 거죠. 그냥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더 좋은 기회가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우리가 좀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봐야 될 때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지금 이 가계대출 문제, 가계부채 문제 좀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그 뭐 정치권에서 뭐 외환위기 때보다 이거 터지면 수십 배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 후폭풍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어떤 징조가 있나? 막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크게 빚을 내서 비투하는 거는 좀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가 오니까 무리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좋은 기회가 언제 와요? 그걸 알면 우리가 기다리지. 근데 안 올 것 같으니까 자꾸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경험을 하신 거예요. 이게 집값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남 이런 데도 30%막 이상씩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는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내년이다 내후년이다 특정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시점에 반드시 온다. 그런 시점을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저는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라고 봐요. 거기다 또 요새 대출 금리도 높아서 뭐 7%대라면서요. 6, 7%. 가상금리 포함하면 그렇죠. 그럼 뭐 그런 돈 내면서 부담스럽죠. 큰 돈인데. 그렇죠. 집값은. 그렇죠. 그리고
뭐 주식은 사실은 저희가 좀 잘못했으면 다시 뭐랄까 손절도 하고 그다음에 손실을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그게 되게 힘들다는 거죠. 잘못하면.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